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영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자입니다. 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들도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정기검진이죠. 네, 정기검진의 중요성은 치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치아를 100세까지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환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구강에 암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구강과 턱 그리고 얼굴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양성질환과 악성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과거에는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인류의 큰 과제였다면 여러 의료기술이 발전한 최근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됐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몸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특히 치과 질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젊은 시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치과 질환은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래 잘 사는 것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100세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구강 내 질환의 유무 또는 이제 적절한 관리가 삶의 질과 크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제 충분한 영양소 섭취가 또 제한이 되기 때문에 특히 고령의 환자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할 구강과 턱 그리고 안면부. 하지만 다른 질환들에 비해 검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구강악 안면부 대부분의 질환들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게다가 많은 진료 과목 중에서도 치과를 두려워하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 참다 견디지 못할 상태가 돼서야 병원을 찾기도 한다. 예전에 비하면 환자들이 이제 구강 질환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병원의 숫자도 많아지면서 병원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여전히 이제 구강 검진율, 정기 검진율은 좀 높지는 않아서 상태가 많이 악화된 상태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강 질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도 이제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이제 또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 범위가 특별히 더 광범위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환자분들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정기적인 구강 검진, 조기 검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과하면 보통 충치 치료나 사랑니 발치, 임플란트 등을 떠올리지만 치과에서 다루는 질환은 이보다 다양하다. 특히 일종의 물혹을 말하는 낭종이나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한 양성 종양의 경우 그 발생 빈도가 적질 않다. 특히 이런 낭종이나 양성 종양의 경우 긴 시간 구강 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이 더욱 중요하다. 낭종의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보통 물혹 또는 물주머니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발달성으로 생기거나 또는 이제 장기간 지속된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종양의 경우에는 체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들이 이상 증식하는 경우를 이제 저희가 양성종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이제 간단한 절제 수술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제 크기가 커지면 이제 전신 마취를 해서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구강악 안면 질환. 하지만 일반 진료 과목의 검진율이 약 75%에 달하는 것에 비해 치과 검진은 30%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치과 전문의 임용빈 과장과 함께 치과에 발생하는 양성, 악성 질환들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 검진에 대해 알아본다. 네, 이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는 이제 주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실천이 쉽진 않습니다. 이제 치과 가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네, 저도 의사인데도 이제 치과 가는 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섭다고 피하다 보면은 병을 키울 수가 있죠. 특히 구강이나 아간면에 질환이 발생하면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잘 먹지도 못하고 더 먹어도 맛을 잘 못 느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과에서도 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구강과 턱 그리고 얼굴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양성, 악성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이용빈 과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구강악 안면 부위, 그러니까 구강과 턱, 이제 얼굴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양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양성 질환이라는 용어는 좀 많이 쓰긴 합니다. 제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암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뭐 악성이다 아니면 양성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암이라는 것은 이제 주변 정상 조직을 좀 공격적으로 파괴를 시키면서 성장을 하고 이제 신체 다른 부분으로도 전이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와는 다르게 암처럼 어떤 덩어리 형태를 갖추면서 자라기도 하지만 주변 정상 조직을 공격적으로 파괴시키면서 성장을 하거나 침범하지는 않고요. 전이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성 질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양성 질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이제 낭종과 양성 종양이 있습니다. 낭종은 보통 물옥이나 물주머니라고 저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내부가 액체로 차 있고요. 주변 이제 피막 같은 형태가 싸고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양성 종양의 경우에는 이제 체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이 이제 과도하게 증식을 하면서 덩어리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양성 병소들은 대부분 천천히 성장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우연히 발견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병소가 꽤 성장을 하고 난 후에 병원을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양성 질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생명을 위협하거나 그런 질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양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많나요?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 그래프는 구강 영역에 발육성 낭종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환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서 2017년에는 13,000여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발육성 낭종이라는 이제 양성 질환의 일부인 발육성 낭종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낭종이나 이제 양성 종양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을 포함을 시킨다면 실제 환자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러한 양성 병소의 치료를 위해서 한 해에 3,500여 건의 이상의 수술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작은 낭종의 경우에는 연관된 치아를 발치하면서 함께 제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외래 환자 수보다는 입원 환자의 숫자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병소가 어느 정도 커진 이후에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입원과 그다음에 전신 마취를 동반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생각보다도 환자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치과를 안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지 않은 환자의 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성 그 질환들 중에서 낭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살짝 이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일종의 물옥, 뭐 물주머니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낭종은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특정 상피 세포가 막을 이루고 있고요. 그 내부에 조직액이나 염증성 이제 삼출물, 부산물 같은 것들이 차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낭종은 신체 부위 어디에서든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저희 치과 영역에서는 치아와 연관이 되어서 이제 턱뼈 내부에 생기는 것이 가장 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낭종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발육성 낭종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떤 낭종인가요? 네, 치아는 이제 턱뼈 속에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후에는 구강 내로 맹출, 즉 이제 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치아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치아를 만드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낭종으로 발달을 하기도 하고요. 형성 중인 치아를 감싸고 있는 정상적인 치아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낭종의 형태로 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치아가 형성되는 과정과 연관이 되어서 발생하는 낭종을 저희가 발육성 낭종이라고 하고요. 그림을 보시면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이제 묻혀 있는 두 개의 치아, 네. 그리고 그 주변 머리 주변으로 둥글고 검은 형태의 병소를 보실 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러한 발육성 낭종에도 많은 세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치아와 관련되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함치성 낭종입니다. 치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함치성 낭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랑니나 아니면 매복이 되어 있는 과잉치와 연관이 되어서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엑스레이에서 이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매복된 아래 사랑니가 있고요. 네. 그 주변으로 이제 낭종이 관찰이 됩니다. 병소가 좀 커져서 지금 앞쪽에 있는 어금니 근처 그리고 아래 턱뼈의 아래쪽 경계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게 이제 통증도 있을 것 같고 불편감도 많이 느껴질 것 같은데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이제 치아 뿌리 부분에 생기는 낭종입니다. 궁금한 게 치아 뿌리에 왜 낭종이 생기는 걸까요? 낭종은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치아의 발생 과정에 있어서 생기기도 하지만 이제 충치로 인해서 발생된 염증이 지속되어서 낭종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충치가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조금씩 더 진행이 되면서 치아 표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파괴가 되기 시작하고요. 네. 더 진행이 되면 저희가 보통 신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치수 조직에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 치아 뿌리 주변으로 염증이 파급이 되어서 이제 물혹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통증이나 아니면 이제 잇몸에 고름이 난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통증이나 증상 없이도 이런 병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내원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치아 뿌리 끝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치근단 낭종이라고 부르고 염증성 낭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혹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신경 치료를 받았던 치아, 지금 이 앞 치아들이 이제 신경 치료를 받은 치아인데요. 네. 네. 이렇게 신경 치료를 받았던 치아에서도 염증이 재발하면서 이렇게 낭종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낭종이 발생하면은 뭔가 증상은 딱히 없나요? 구강 아간면 영역에서 낭종은 이제 턱뼈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입술이나 혀 및 볼 점막 등의 이제 연조직에서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눈으로 쉽게 인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초기에 발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통증과 같은 증상은 거의 없고요. 눈으로 인지를 하게 되시거나 아니면 부어오른 것 자체 때문에 이제 불편감 정도의 증상을 가지고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이제 염증성 낭종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고름이 나온다거나 하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제 턱뼈 내부에 발생하게 되는 증상이 보통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대부분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내원을 했다가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낭종 성장이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되면서 턱뼈가 외형적으로 변형이 되는 수준까지 이르러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이게 통증이나 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내 몸의 건강에 좀 신경을 더 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이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주기적으로 뭔가 사진을 계속 찍어보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정기적인 검진과 엑스레이 촬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 병원을 이제 옮겨 다니면서 촬영을 하시기보다는 한 병원에서 이제 꾸준히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전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기가 조금 작은 병소도 좀 더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발치를 하지 않으신 사랑니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매복된 과잉치가 있는 걸 아시는 환자분이라면 이제 주기적인 엑스레이 촬영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낭종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없으면 딱히 치료를 안 해도 되나요? 발생한 낭종이 저절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는 않고 대부분 천천히 성장을 지속하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면 조기에 제거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번 하에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셨잖아요. 네. 외래로 간단하게 하시는 경우보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을 한다면은 비교적 간단하게 외래 진료를 통해서도 제거가 가능할 텐데 그렇게 간단한 치료로 제거를 할 수 있었던 병소가 이제 좀 더 광범위하고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수준까지 이르는 네.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턱뼈의 어떤 병적인 골절이라던가 신경 손상, 그다음에 안모의 변형 같은 합병증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다른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발견이 된다면 빨리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낭종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방법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 아래 이제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가 있고 마찬가지 머리 주변으로 둥근 형태의 낭종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료 후 사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랑니를 발치하면서 이제 낭종을 같이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낭종이 제거된 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병소가 자리 잡고 있던 부분의 테두리부터 서서히 이제 정상뼈가 재생이 되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맹추를 해야 되는 영구치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매복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치아와 연관되어서 낭종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낭종 상부에 있는 낭종을 제거만 하고 이제 하부에 이제 매복되어 있던 치아는 남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자연적인 맹추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정적인 치아 이동을 통해서 이제 치아의 맹추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성 낭종의 경우에는 병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병소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원인이 되었던 치아 뿌리의 끝부분을 그림에서처럼 이제 잘라주는 치료를 같이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아래턱 좌측에 아래턱뼈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지하는 낭종이 관찰이 됩니다. 네. 엄청 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커진 병소의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물을 저희가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일반적인 제거 수술을 시도하지 않고 감압술이라는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네. 감압술은 병소 내부로 관을 하나 삽입을 해서요. 이제 낭종 내부에 내용물이 빠져나오게 만들어주고요. 이를 통해서 내부 압력을 줄여서 크기를 서서히 줄여 나가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병소의 원래 크기나 감압술 치료 자체에 대한 반응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3에서 6개월, 길면은 1년 정도까지 감압술을 지속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감압술을 통해서 병소의 크기가 작아지고 주변 중요 구조물과 분리가 되면 이제 남은 병소를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낭종들 외에 그 암은 아니지만 종양이 또 생길 수 있다고요. 네, 양성 종양은 덩어리 형태의 병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정상 조직이 과도하게 성장하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양성 종양은 이제 입술이나 잇몸, 입천장, 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을 할 수 있고요. 턱뼈 내부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이제 양성 질환들의 경우에는 양성이긴 하지만 좀 빨리 발견하면 치료를 빨리 또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치료를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치료 제가 몇 가지 예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흔히 발생하는 양성종양 중에 하나로 섬유종을 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뺨이나 혀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혀나 볼이 치아에 의해서 자주 씹히거나 잘 맞지 않는 틀니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지는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지금 보시는 병소는 유두종이라고 불리고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나타나는 사마귀 같은 병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은 사람 유두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치아 주변으로 잇몸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붉게 부어 있는 병소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를 화농성 유가종이라고 부릅니다. 네. 호르몬 변화가 심한 임산부나 아니면 청소년에게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적절하지 못한 구강위생 관리로 인해서 이제 치아에 남아있는 치태나 치석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을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구강위생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양성종양의 경우에는 병소가 크지 않거나 발생 부위가 접근이 용이한 곳이라면 이제 국소마취하에 절제하여 제거하는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턱뼈 안에서도 제가 양성종양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치아를 만드는 정상적인 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양성종양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엑스레이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 가장 뒤쪽에 있는 어금니고요. 반대쪽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높이의 차이가 나는 걸 아실 수 있을 예. 겁니다. 네. 더 올라갔어요. 네. 네, 그래서 영구치 그 비정상적으로 지금 영구치가 묻혀 있는 상태고 이제 그 머리 하방으로 이제 하얗게 덩어리가 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치아종이라는 양성종양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치아의 정상적인 맹출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처럼 치아에 붙어서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얗게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병소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아 뿌리 표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백악질이라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면서 병소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 어린 나이에도 이제 턱에 양성종양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병소는 이제 성인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소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병소는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소아에 발생한 경우라서 성장 속도가 빨라서 이런 경우에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양성종양의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가 역시 시행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얗게 보였던 양성종양 부분만 제거하고 묻혀있는 영구치는 정상적으로 맹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관된 치아를 병소와 네. 같이 제거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양이 이제 치아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는데요. 응급실에 치통 환자들이 간혹 가다가 새벽 한 3, 4시쯤에 오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통증 치료 해드리는 건데 생각해보면 이런 어떤 질환들이 숨겨 있는 경우가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반드시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날 치과 반드시 진료하시고 정말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앞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골절의 위험이 있다고요. 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소가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한 후에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변 정상 뼈 조직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예. 양성종양에 의해서 골 파괴가 심해서 이제 턱뼈가 지금 아래쪽에 굉장히 얇게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를 저희가 병적 골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고정을 해줄 수 있는 정상 뼈 조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네. 일반적인 골절 치료보다는 치료가 훨씬 어려워지고 복잡해집니다. 예. 수술의 범위가 광범위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환자의 원래 교합,
즉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는 것을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기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굉장히 또 심각해 보이는데 그리고 또 턱뼈나 얼굴 모양이 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릎 때문에 얼굴 모양이 변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 양성 종양이나 낭종은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정상뼈를 팽창시키거나 하면서 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팽창의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안모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정도로 병소가 확대가 된 경우라면 이제 남아있는 정상 턱뼈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의 삶의 질도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 발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얼굴에 일종의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네, 이제 주로 병소와 관련되어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 이제 구멍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것을 누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턱뼈 안에서 염증이 발생하여 고름이 생기게 되면 이제 이것이 입안으로 뚫고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피부를 뚫고 바깥쪽으로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면부 누공은 이제 감염이 조절이 되고 원인이 되었던 치아나 병소가 제거가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누공의 크기가 크거나 오래된 경우에는 이제 보기 싫은 흉터가 남게 되거나 아니면 누공 절제술이 동반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제 생기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다음으로 알아볼 증상은 감각 이상입니다. 이제 말의 뜻을 유추해 보자면 뭔가 이제 느껴야 되는 감각들을 못 느끼는 뭐 이런 네. 상황을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로는 입술과 턱 끝 부분, 피부에 감각 이상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가셨을 때 마취가 된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의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을 이제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하치조 신경의 경로입니다. 이제 하치조 신경은 아래 턱뼈 내부로 주행을 하고 있어서 턱뼈 내부 신경에 인접한 부분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병소가 생기게 되면 이로 인해서 감각이 둔해지거나 이제 이상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병소가 신경과 닿아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병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 이제 부득이하게 충격이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감각 저하나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수술 전에 이미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더라도 수술 후에 감각 이상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구강과 턱 그리고 얼굴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양성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양성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발견되는 즉시 빠른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도 모르게 낭종이나 양성 종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뒀던 치과 검진 꼭 받아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또 치과 안 간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네. 꼭 방문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양성 질환과는 달리 발생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강암입니다. 사실 뭐 우리 몸 어디에서나 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구강암은 사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구강암은 이제 전체 몸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는 굉장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입안에서도 이제 암은 발생을 하고 일단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진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강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혀이고요. 구강저라고 불리는 혀 밑이나 그 다음에 잇몸, 뺨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입술, 혀, 편도에서도 암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암들은 여러 이유로 해마다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구강암의 경우는 어떤가요?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이제 화학 물질과 같은 발암성 물질의 노출이 늘어나면서
전체 암 환자 발생률을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구강암은 2015년에 3,300여 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2005년에 2,200여 명과 비교를 했을 때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 암 중에서 구강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에서 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2에서 4% 정도로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 뭐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들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생존율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구강암 예후는 좀 어떤 편인가요? 이제 저희가 암을 이제 착한 것 아니면 좀 예후가 좋은 것, 나쁜 것으로 구별을 한다는 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제 나쁜 암에 속하는 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요. 이 그래프는 시기별로 모든 암 환자분들의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록색 선은 이제 전체 암종의 생존율 변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네.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암 환자 생존율은 약 70%였습니다. 1993년과 95년 사이 기간에 이제 41%와 비교를 하면 상당히 개선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많이 증가했네요. 네, 이것은 아마 수술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요법이 이제 많이 발전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주황색 선이 이제 구강암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의 생존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전체 암 환자 생존율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생존율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약 64%의 생존율에 이르렀지만 이제 네. 전체 암 생존율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또한 이제 구강암은 그 발생 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구강암으로 수술받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혀나 치아와 같은 음식 섭취에 필수적인 이제 정상 조직들이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곳에 생긴 암에 비해서는 음식물 섭취에 큰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수의 치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예. 하고요. 네.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영양분 섭취가 부족해지고 이어지는 삶의 질 저하는 환자에게는 매우 큰 고통이 됩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한 병기가 좀 진행이 된 구강암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 이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이제 구강 내로 침 분비가 저하되면서 구강 건조증 그리고 구내염이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 분비가 저하되면 이제 구강 내 자체적인 세정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충치의 발생도 증가를 하게 돼서 이제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이제 구강암이 다른 암보다 생존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 초기 발견이 늦어져서일까요? 아니면은 치료가 어려워서일까요? 최근에는 이제 구강암에 대한 이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고 그다음에 전체 암에 대해서 이제 유전자 연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강암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연구가 조금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결과도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봤을 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존율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약간 방치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진행이 된 후에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인 생존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아주 초기에 발견하면 그래도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네, 아주 초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이제 간단한 절제 수술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치료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입 안의 건강을 좀 신경을 안 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더 많이 이제 구강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구강에 암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이제 다른 암들은 딱히 암이 발생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구강암은 보통 눈으로 쉽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한데요. 네.
실제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만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제 별거 아니겠지, 그냥 단순히 입안에 염증이 좀 생겼겠지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갑작스럽게, 정상적이었던 치아가 갑작스럽게 좀 많이 흔들린다거나 입안에 상처가 났는데 2주에서 3주 이상이 지나도 낫지 않고 지속이 된다거나 잇몸에 덩어리 같은 것이 생기면서 갑작스럽게 출혈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이제 틀니를 끼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틀니는 원래 잇몸하고 약간씩 안 맞게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상처가 발생을 하고 이제 틀니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자극이 가해지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구강암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좀 느꼈던 이런 증상들과는 확연히 좀 다른 증상들이 보인다면 이제 치과를 빨리 방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구강암의 경우에는 진단과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눈으로 환자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발견이 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신체 내부 장기들은 이제 CT나 MRI 같은 이제 영상들을 꼭 찍어야 확인이 가능을 하지만 구강암의 경우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촉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진단은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조직 검사도 이제 특별히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확한 치료 계획을 위해서는 이제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CT나 MRI와 같은 이제 영상 촬영이 꼭 필요하고요. 네. 치료는 보통 수술적인 치료가 구강암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아직은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발생 부위에 대해서 광범위한 절제술을 시행을 하고요. 안모의 변형이나 이제 저작 기능의 상실 같은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팔이나 다리 아니면 가슴과 같은 신체 다른 부위에서 조직 이식술을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는 필요에 따라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네, 그런데 구강암이 되기 전에 그 전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백반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얗게 뭐 점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구강암은 이제 발생하기 전에 이제 특징적인 병적 소견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암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전 단계라고 해서 저희가 전암병소라고 부르는데요. 정상적인 점막이나 조직보다 더 높은 확률로 암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암병소가 확인이 되셨다면 이제 세심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전암병소는 백반증입니다. 네. 하얀 반점과 같은 병소를 말하는데요. WHO 정의에 따르면 이제 문질러도 사라지지 않고 이제 다른 질병으로 정의되지 않는 백색 병소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네. 정상적인 구강 점막은 핑크색 또는 이제 붉은색인데 백반증의 경우에는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네. 네, 하얗게 보인다고 해서 모두 백반증인 것은 아니고요. 네. 입안에서 이제 곰팡이균이 자라는 캔디다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질층이 두꺼워지는 과각화증 이런 병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병소들도 마찬가지 하얗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심이 되는 병소가 있다면 이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제 감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하얗게 생기는 거 말고도 좀 이렇게 빨갛게 되는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막이 하얗게 변하는 것 외에도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비정상적으로 붉게 변하거나 아니면 결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홍반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붉게 변한 반점 사이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흰색 반점이 이제 네.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홍반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암으로 이행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백반증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 더욱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암이 되나요? 백반증이나 홍반증이 모두 암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경우보다는 이제 암으로 이행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정기 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네. 연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백반증은 3에서 6% 정도, 최대 한 15% 정도까지는 암으로 이행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특히 혀에 생기는 설암의 경우에는 이제 설암의 95%에서 백반증을 동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홍반증은 백반증보다 암 발생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조직 검사를 해보면 약 90% 이상에서 이제 초기 암이라든지 아니면 암 직전까지 변화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암병소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작은 부위는 이제 레이저로 절제를 해내거나 이제 넓은 부위는 레이저, 전기 소작기 등을 이용해서 태워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음주나 흡연 같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의 중단, 그리고 점막에 대해서 계속 자극을 줄 수 있는 잘 맞지 않는 보철물이나 틀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암은 빨리 발견할수록 생존율이 높아지는데요. 그렇죠. 구강암의 경우는 어떤가요? 환자분들 그 암이 빨리 발견되는 편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초기에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네. 실제로 보면 이제 병소가 좀 커진 이후, 진행이 된 이후에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철물이 좀 잘 안 맞는다라던가 아니면 앞에 보셨던 전암병소 의심이 되는 병소가 있다라고 하면 정기검진 그리고 조기 진단을 꼭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기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네.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도 관심을 갖는 것처럼 구강 내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과 턱 주변은 이제 생리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심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양성질환이나 진행된 구강암은 이제 음식을 씹고 삼키고 말하는 등의 이제 필수적인 구강 기능이 손상이 될 수 있고요. 이를 원상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 얼굴의 외형 손상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로 인해서 치료 후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사회생활로 정상적으로 복귀하시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자존감의 하락이라던가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심리적인 문제도 같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이제 길어짐에 따라서 건강한 신체를 가능한 오래오래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과 영역에서 발생하는 구강 질환은 앞서 보신 것들처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환들은 이른 시기에 발견될수록 더 나은 치료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강과 턱 그리고 얼굴 안면 부위에 생길 수 있는 악성과 양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치과나 구강 안면외과라고 하면 뭐 치아가 상하는 거, 뭐 사랑니 아니면 임플란트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입안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구강이나 턱, 얼굴에 질환이 발생하면 먼저 치과를 방문해서 검진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 받는 거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